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서 김건희 씨를 지난해 2차례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을 찾아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분주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행방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수사는 뒷전이고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끝나고 바로 법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나가서 비상의총을 연 국민의힘. 같은 시각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나마 시원하더라도 뭐 계속 계시면 힘들잖아요. 네, 오늘 여기 찾은 것은요, 재난길이가 장동혁을 지지했는데, 그게 기정사실이냐, 이렇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어떻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와 나란히 특검을 규탄하면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전한길 씨. 전당대회까지 나흘 앞,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 대회라는 비판 속에서도 반탄 후보들의 전심 잡기는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찬탄 후보들의 단일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22일이면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선까지 안 가고 바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0일 당일에 바로 선출이 되는 건데요. 지금 남은 일정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3차 TV 토론회 후에 20일, 21일 이렇게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 데드라인은 내일까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의 우세 속에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 필요성, 가능성 여러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조경태 그리고 안철수 이 당사자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입장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경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제가 완수해드리겠다.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는 결선 투표행을 확신하고 있네요. 네. 저기에 나온 후보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나는 당선된다라는 그런 생각 없으면은 출마를 안 했겠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8대2 이른바 당심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 룰에 따르면은 네.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하는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게 당 안팎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본인은 이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중도파의 강한 내 안철수의 진심이 전달되면 나한테 결국은 쏠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건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단일화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예. 이번에 또 단일화에 응해서 자칫
낙마라도 하게 되면은 이른바 또 철수, 간철수라고 하는 그런 그 닉네임이 이제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니니까 이게 지금 이 단일화의 안철수 사전에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내일까지 시한 데드라인입니다만은 사실 되려면 벌써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내일까지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이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의원님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동상이몽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보다 그냥 정치 그만하셔도 안 될까요? 제가 정치 평론 비평하면서 가능하면은 당을 떠나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20년 정치하셨는데도 저렇게 실력이 안 늘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모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손가락 건강도 국민들이 걱정을 해줬고요.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간다면은 1, 2등은 김문수, 장도영, 3, 4등은 조경태, 안철수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2등 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좀 판단력이 아예 이제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정치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기회에 정치 한번 그만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찬탄파의 단일화 가능성 제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딱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치라는 게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등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2등 안에 들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2등 안에 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국적으로 가서는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결국은 1등이 되지 못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버티면 조경태 후보가 사실상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조금 몰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바라보는 게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어떤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과연 이재명 정부와 실제로 싸울 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말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과 이제까지의 삶에 있어서 말에 무게가 있는지 그렇게 다양한 거거든요. 일종의 리더로서 책임과 실질적인 어떤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런 책임감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탄핵의 찬반으로만 이거를 보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판을 보는 데 있어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후 인터뷰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반드시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그러면 반대로 조경태 후보가 아주 혁신의 큰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사퇴 이런 결단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그러니까 판세 자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의원도 다선 의원이시고 조경태 의원은 더 선수가 높으신데 이번 판세가 일강일중 이야기인데 두 분이 이야기의 추세 속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가 돼서 최소 1중에서 1강중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해볼 만한데 사실 요인이 없습니다, 단일화. 그래서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단일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부담이 크죠. 물론 이 사람이 전문성 있는 건 좋으나 정치판에서 단일화 전문 정치인이다. 이건 오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실익도 없이 또 단일화에 활용이 되는 땔감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희화화될 수 있고요. 향후에 본인이 꿈꾸는 아직 대권은 포기 안 했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지더라도 완주하는 게 본인의 정치 셈법에는 맞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까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 논쟁이 있으나 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에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 이건 좀 여쭤볼게요. 김기용 의원님, 한 전 대표의 저런 발언 이틀 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판하지 않았지만 내심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가 이기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크게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탄핵을 찬성하고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마저도 뭔가 이번 전대에 특별히 내가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일찍 다른 방식으로 이걸 했어야 됩니다. 뭐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가, 아니면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진영 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보면 상식이 곧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레임을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죠. 하지만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낸 그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대로 했을 때 그게 맞지 않으면 뭔가 선이 아니고 본인의 뜻과 같다면 절대 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분 짓는 거, 이런 잣대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의 연대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짧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하나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흔히 우리가 이제 위드훈이라든가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번 전당대회의 관심도가 아주 상당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뚝 떨어져서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올 거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투표 안 할란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 세력은 공고히 구축이 되고 이게 눈사람처럼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본인도 출마를 안 하고 자기와 이 맥을 같이 하는 후보들조차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공고한 팬 그 집단의 이 동력이 사그라진다. 그래서 막판에라도 저렇게 개혁 인사들의 어떤 그 뭉침,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실기했다라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경태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김근식 후보라든가 한동훈 이 전 대표와 이 결을 같이 하는 후보들이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출마를 안 하셨어도 그래도 지지 이 선언이라든가 이런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을 한 상태인데 끝까지 묵묵부답하면은 이른바 계파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런 개혁 인사들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을 이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김문수 후보 외에는 뭐 대권 주자급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찬탄 반탄 외에 어떤 새로운 이슈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단일화 논의가 흥행의 어떤 요소가 보통 되기 마련인데 지금 저희 논의에서도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근데 단일화도 3등, 4등 후보의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등 정도 하는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게임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이 찬탄하다가 반탄으로 돌아서고 반탄하다가 찬탄으로 돌아서고 반성하면서 이런 뭐 극단적인 사고의 전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요. 저는 뭐
이 전당대회가 재미가 있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본질적인 겁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저는 같은 당에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늘 오후부터요 계속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검 관계자들이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자료를 찾아내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당사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관계자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앞서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에서도 영상을 보셨는데 소영주 의원님,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인.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그 당사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장동영 의원이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이 압수수색에 정당하게 나서라라고 비판을 아주 날석했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영 의원 플러스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왜 본인들은 또 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탄압이죠? 안 맞잖아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원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그 대상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할지라도 통일교의 어떤 여러 가지 신도들이 당원으로서 들어와서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시오라고 허가를 국가의 법원에서 해줬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 4년 전에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사실 법치라는 걸 존중하는 보수의 품격이 있다면 한두 번의 정치적인 행위로는 할 수 있어도 저런 식으로 뻗팅기면서 정당한 압수수색의 절차를 거부하는 거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민주당 당사 자체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요. 그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는 뭐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범죄 혐의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민주연구원장의 방을 압수수색하는 거고 당원 명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500만 당원의 명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교인들의 명단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명단과 전체적으로 좀 대조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 당원 명부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예. 저랑 사무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5천만 중에서 500만이라는 거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이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입당을 언제 하고 탈당을 언제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통일교로부터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 김용 부원장 건은 재판부의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실이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제가 같이 부원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책상이 없는 그런 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느냐는 말이 많았다라는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드리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헌법기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쉽게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통진당 사태의 예를 보자면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정당 해산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유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2.3 계엄 해제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중요한 시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거 헌법 8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교 문제는요, 국민의 힘이 아닌 통일교의 힘인지 신천지의 힘인지 스스로가 자정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정한다면요, 스스로가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의심이 가는 당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특검과 서로 안전한 장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충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정당을 지키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에 의한 탄압이다라는 논리로 간다면요, 통진상 사태로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압수수색 저지 농성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표가 되면 더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갈 때도 수갑을 채우고 발찌까지 채우고 이재명 정권이 포악하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개 특검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엔, 유럽의 인권기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후보 중에 지금 김문수 후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지금 유력하다라는 평가가 언론 또는 여러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반대로 그걸 생각해보면 이 유력한 후보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의 잔혹행위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더 철통같이 지키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뭐 잘못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압수수색이 웬 말이냐라고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이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 명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번호도 있죠. 전화번호,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계좌번호까지 있습니다. 입당할 때 다 당비 1,000원씩 내는 계좌번호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원 명부 자체를 정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을 누가 들여다본다? 아니면 또 탈취해 간다? 그것은 정당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떠한 공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원 명부를 하필이면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만약에 통일교들이 누가 얘기한 대로 10만 명이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당의 압수수색 절차처럼 대개 정당의 협조하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특검 쪽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국회 본청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총장하고 이 법률지원단장이 특검하고 지금 저도 오늘 바로 국회와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항의 농선에 같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는 이 조율의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은 상당히 거칠게 지난 1차 특검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당의 어떤 압수수색이 탄압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명단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탈취를 해가느냐,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그 폭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특검이 전체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인데 사실상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요. 떳떳하면은 오늘 보니까 협의를 한다는 건 포렌식 팀을 데려왔고 포렌식 팀이 그 당원 명부에 대해서 한번 통일교 그 신도들의 명단과 한번 대조해보자라는 건데 그조차도 못한다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사실상 뭐 전당대회 기간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3특검이 진행되는 와중에 왜 국민의힘은 제대로 많은 의혹들을 털지 않고 전당대회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그러면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사실상
갑오 같은 뭐 당원명부다. 거기에 계좌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그렇다고 소중하다. 내줄 수 없다. 이걸 내주면 이 당에 심장을 내주는 거다. 그런 심장에다가 왜 오염을 시킵니까? 누가 오염시켰어요? 특검시켰습니까? 그 당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신자와 거래를 통해서 그 소중한 국민의힘의 당원명부를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그 통일교 신자가 들어왔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 심장 같은 당원명부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보호해야 된다. 이건 논리 맞지 않고요. 사실상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의 대상은 성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당원명부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오늘 특검 수사에 어떤 통일교에 대한 대조 작업 해주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 당원 명부를 오염시켰다고 단정을 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 단초가 조그마한 거라도 있습니까? 무슨 10만 명이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그럼 특검이 진행하는데 전당대회를 이때 한다? 이것은 당대표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당의 일정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3특검이 진행되는데 하필이면 전당대회라.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본인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전당대회 일정 갖고 트집을 잡죠? 저는 앞뒤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정 자체를 먼저 반박을 하니까 그러죠. 특검이 뭐 일정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면 우리 김 대변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게 혐의가 없이 특정을 했다고요? 통일교 측에서 고위 간부가 그 부분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이지. 그러면 뭐 어떤 없던 일을 만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수사기관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 상황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이걸 꼭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이 뭐 최저치다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당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까지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무선 ARS 100%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이 좁혀진 정당 지지도 배경 민주당 쪽에서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의 연속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그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지지율이요, 여당은 한 30%대 중반 또는 뭐 초반, 야당은 한 20%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지지율이 양당이 높게 나왔던 것은요,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 극단적인 싸움에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일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전화에 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으면서 여당 지지자들은 이제는 그 전선에서부터 서서히 이탈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뭐 조국 윤미향 씨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이춘석 의원 사태도 저는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중도에서 높아진 것이냐 아니면 극단적인 세력들이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화를 열심히 받으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그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네요. 적극적 지지층인지 약한 지지층인지. 리얼미터의 사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무선 ARS 100% 방식이라 응답이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되느냐에 또 그런 차이도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사실상 지지율이 높을 때 소위 말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높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중도나 또 보수 입장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상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조국 사명과 윤미향 사명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사면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민주당 진영 내의 어떤 친소관계, 진영이 좋아하는 사람, 진영의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의 대통령,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저는 사실상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대관식이 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라는 것들은 되게 요란한 어떤 의뢰가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80주년에 본인의 대관식을 한다고 하는 이 오만, 이 독선과 교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두 달 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지켜봤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보여지다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나란히 추도사를 했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 이 사태를 얼버무릴 수 있겠습니까?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유사일에 처음으로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서 개인정보 탈취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환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추도사인데 아주 뼈가 있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야 대표 간의 표면적인 모습만큼 메시지도 조금 그 뼛속에 좀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 여야의 출발선이 일단은 내란 정식에 대한 당원들의 민주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있어서 신임 정청래 대표는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갖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은 국민의힘의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여전히 내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전환기 씨를 선생으로 모시고 정말 계속해서 이런 정당화를 모습에서 철저하게 응징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잡고 싶어도 내심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송원석 원내대표 대표에게 손을 못 내미는 걸 거예요. 근데 송원석 대표 자체도 또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반탄파 지도부가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또 내심 여당인 정청래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도 눈치를 보느라고 손을 못 내밀 것이다. 양 당의 공의 대표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결국에는 여기에서 극단이 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여론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리얼미터가 떨어졌을 때 민주당의 큰 낙폭 중에는 중도, 그다음에 호남하고 수도권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중도층은 이 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데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양쪽 다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잘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런 좀 대치 상황들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는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조만간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예, 우리가 이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얘기 없이 딴짓하기에 참 그거 못할 짓이거든요. 저 여야 두 대표가 만나서 행사 한두 시간짜리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저거에 얼마나 참 이 속이 탈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저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여의도 정치의 현 주소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하게 이룰 데 없습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누가 더 잘못했나라는 것은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저희 대표의
그야말로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그 행태가 16주기를 맞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할까?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련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정 대표의 얘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의를 하기 매우 어려운 편협한 소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양보를 해야 될까요? 뭐 양보란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도 여야 대표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다 앵커에게 다음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모른다. 김건희 씨 역시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조사에서 뱉은 말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 정도였다는 게 특검의 설명인데요. 같은 시각, 같은 건물 안에는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을 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회장이 2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안가를 사가로 이용하더라고요. 김건희가 서희 회장을 거기서 2번 만나서 그러한 회동을 하는 것은 안가의 존재 이유를 일탈하고 있고 특히 영부인이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으며 했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담긴 이 말. 하지만 특검 조사실 안의 김건희 씨는 오늘도 묵묵부답을 이어갔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4시쯤에 조사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특검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요. 오는 수요일 20일 오전 10시에 특검은 다시 와서 조사를 받으라 구속 후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 씨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세계일보 윤정로 부회장을 특검이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것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여러모로 권성동 의원 소환은 좀 임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을 전체 통일교뿐만 아니라 현재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 등등의 꼭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건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통일교의 윤본부장, 김건희 씨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한 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최종 소환할 생각으로 지금 특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는 지금 그 권성동 의원도 권성동 의원이지만 김건희 씨의 지금 특검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그 혐의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6개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근데 알파가 16개를 수사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권성동 의원도 거기에 한몫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중진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통일교 문제가 지금 먼저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들이 드러나서 시작은 하긴 했으나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김건희 특검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저는 그 김혜성 씨라든지 사실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게 양평고속도로 국책 사업을 바꿨던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못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그 지난 3년간 김건희 씨는 어떤 일을 도대체 벌였는지 참으로 참 그 의아할 뿐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세계일보 부회장 참고인 소환 조사가 또 주목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권성동 의원의 소환 임박 이런 예상과 관련인데 권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전히 저는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소환을 해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제까지 수사해온 제3의 진술과 명백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때 권성동 의원의 입장이 만약 바뀐다면 그때는 당연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특검 자체가 출발했던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특검 추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까지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 아니라는 그 결과까지 저희가 수긍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에서 충분히 국민의힘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난 뒤에 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서영주 의원께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느냐. 이건 역설적으로 뭐냐면요. 고속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 그 고속도로 주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와 일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인터체인지 IC에 있느냐 아니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그냥 나뉘는 나들목에 있느냐의 가장 큰 중요한 그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 있는 이른바 그 땅은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나뉘어지는 나들목에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초기에 제기됐을 때부터 이거는 별게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혐의가 많은 것 중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권성동 의원 의혹으로 좀 좁혀보면 박진영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지금 권 의원의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의혹 등등 해서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윤 본부장으로부터 1억 받았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특검 쪽에 좀 물어보니까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사건은 넘치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김건희 씨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뭐 방금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워낙 많으니까 이 권성동 의원 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곁다리 취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사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늘려야 된다. 특검이 또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요 아마 이 통일교 쪽에 이 재정 관련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본부장이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자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를 해보면 저는 거의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아까 서영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새롭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 보여드리면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씨와 삼청동 안가에서 2번 정도 김건희 씨의 호출로 해서 이봉관 회장 본인이 직접 가서 김건희 씨와 만났다. 이런 일종의 자백을 자수서에 썼다라는 겁니다. 이 자수서는 앞서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 그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한 그런 내용을 증언했던 그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예. 안가라고 하면 사실 뭐 군사상이나 또 기밀상 좀 대통령 업무상 필요할 때 뭐 좀 회동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가의 관리를 경호처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공무상의 일이라든가 안전을 목적으로 안가를 별도에 둡니다. 삼청동, 궁정동 뭐 이런 데 안가가 있죠. 예. 여기에 민간인 대기업의 회장도 당연히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을 2차례 불렀다. 부른 주체가 김건희 여사다. 글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정말 공인으로 생각을 안 한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인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공직 마인드가 대단히 미흡했다 하는 그런 그 증거도 되고요. 글쎄요, 저는 점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실망하는 그 속도가 들릴 정도로 하나하나가 정말 공직 마인드가 매우 부족했구나라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여다볼 것은요. 언제 안가를 사용을 했느냐 그것을 살펴보니까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2번 회동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건설회사
큰 사위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매관매직이다라는 그런 그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박 비서실장이 임명한 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3일이더군요. 그리고 사표를 낸 게 2023년 12월 7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단 매관매직을 위해서 안가에서 부르고 거기에서 어떤 딜을 했다. 이거는 아닌 걸로 수치가 증명을 해준다. 아마 다른 일로 만났겠지요. 일각에서 지금 이 서희건설 하면은 매관매직 그래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됐는데 날짜만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은 아닌 것이다라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가의 민간인, 민간인도 이제 건설회사의 회장입니다. 그 불른 이유를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 목사님을 부르시지 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을 불렀을까요? 장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안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김건희 씨가 지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위치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활동했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봅니다. 비아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안가는 대통령만 아주 기밀 사항을 다룰 때 저기에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거는 대수롭지 않게 두 번이나 부르는 곳이고요. 그런 정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세계문화유산 일반인들이 못 가는 아마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걸로 아는데 종묘에 있는 그 동묘루인가요? 그 제가 망묘루라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일반 그 어떤 문화유산을 본인들 개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를 응접시처럼 썼습니다. 탁자는 경복궁에서 가져오고요. 그 뒤에 있는 많은 그 비치들을 문화유산의 소품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마치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이 나라는 본인 마음대로 서 있다는 그런 저변에서 깔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봉관 회장의 안가의 만남 자체가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단히 굉장히 지난 정부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온갖 비혐의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었는가를 방증하는 저는 중요한 어떤 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삼청동 안가 이슈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께 이것만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영장 청구 임박했다라는 뭐 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자기는 반대했다. 뭐 그렇게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CCTV 공개된 정황들을 보면요,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굉장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분과는 오늘도 많은 이슈를 다뤘는데 다음에 또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고수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지 사흘 정도 됐죠. 사흘 만에 공개 행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오늘 영상, 다양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대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안에 내란 관련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도 지면에 보도가 됐고 또 김어준 씨의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에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도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오늘 첫 공식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을 다음에 그 의석 제로로 만드는 거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적 야바위에서 탄생해서는 안 될 정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과연 본인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또 다른 야바위에서 지금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사면 돼서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이 내란 종식, 국민 통합, 민생 회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매번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왔는데 예. 사실상 감옥 정치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사면됐으니까 날개를 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뭐 그동안의 그 족쇄를 풀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날개를 단 셈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모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건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다시 아마 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자명한 것 같고요. 예. 향후에 뭐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염려하지 않아도 아마 지금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현재 같은 그 정치적 그 태도를 취한다면,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 향후 구성될 지도부의 면면을 지금 미리 앞당겨 생각해 보건대 지방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또 굉장히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점을 포함해서 어찌됐건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핫 이슈 같은 그런 인물로 예.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언론의 질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내년 6월에 출마도 사실상 공식화했거든요. 지방선거일지 국회의원 선거일지는 아직 못 정했다고 했지만요. 그 뭐 타임테이블로 보면 상당히 좀 멀리 남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공식화한 이 출마,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감옥에서 나왔으니까요. 예. 지금부터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올지 아니면 보궐선거에 나올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개항에 나올 것이다,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그거는 아마 앞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규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몸값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합당 가능성도 또 오늘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내부 논의가 먼저다. 합당이 최선인가는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들이라고 보고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든 예.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든 뭐 단체장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겠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지지율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어떤 재기에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에 조국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나온다 한들 저희가 마냥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건 아니면은 뭐 합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건 어떤 방식으로든 합당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아니면 합당이 아니라면 바깥에서 선거 연합이건 아니면 또 다른 경쟁 구도를 통해서건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사 이후에 뭔가를 또 민주당으로 하여금 후보 내지 말고 양보하라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합당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냥 경쟁으로 갔다가는 또 국민의힘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이 어떤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부에서 논의가 있겠죠.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조 전 대표에 대한 언론의 질문 중에서
사면의 반대 여론이 높은 특히 2030 세대의 그 불만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김정욱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위선에 대한 그런 불만이고 내로남불에 대한 불만이고 그리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이렇게 모욕한 데 대한 그런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냥 입시 비리 문제다 이렇게 축소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그동안에 자꾸만 자기가 뭐 일가가 도륙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죄가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6개인가 7개 인턴을 한두 개를 위조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기간만 위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서울대 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키스트, 그다음에 그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단국대 의대 등등 해서 인턴십을 도대체 몇 개를 위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뭐 성적도 안 되는데 장학금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학생들이 보면, 일반 청년들이 보면 이거보다 더한 부조리, 이거보다 더한 그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양극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찬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거. 오늘 한겨레 인터뷰 보면 뭐 대구 MBC에서 그 표창장 위조와는 좀 다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떳떳하시면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저분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을 하십시오. 재심을 신청해서 법에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우리 부부를 도륙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 이게 잘못됐다면 많은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고 배상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재심을 청구하시기를 진짜로 요청드립니다. 예, 다만 조 전 대표는 재심 청구는 일단은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단은 정치적 논란을 더 이상은 키우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잘한 결정 같습니다. 재심 안 하기로 한 것은. 예. 우리가 조국의 강에 또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 대표 그 가족에 대해서 한 거는 검찰의 어떤 횡포가 과도했던 건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사실 사모펀드 비리로 시작됐던 수사였고 온 가족이 탈탈 털렸는데 결국 그 부분은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을 이 분열과 갈등의 어떤 늪으로 빠지게 하고 또 청년들로 하여금 정말 심각한 박탈감에 빠지게 했던 이 입시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 공직자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들이 그 정도 사과하셨으면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사로 나오는 그 순간에 검찰 독재의 어떤 종식이다, 내가 사면되는 것이 그거는 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조국 사태 때 그 가족끼리도 또 친구끼리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 상처가 아직 저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특사의 즈음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게 어땠을까. 그게 결자 해지하는 방법인데 제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거듭 사과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기왕의 특사로 이제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하셨으니 예. 정말로 청년들이 어떤 점에서 분노했는지, 어떤 점에서 정말 박탈감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사과하는 기회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 전 대표는 사면에 반대했던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건 앞으로 저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렇게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론조사 하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1.1%로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광복절 특사도 물론 주식 양도세 뭐 이런 이춘석 의원 등등의 여러 요인이 있지만 광복절 특사도 하락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 보면 조국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의 사면에 대한 효용성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그 지난번에 6.8%인가 똑같은 언론에서 했던 하락을 했고 이번에 또 5점 몇 프로가 하락을 해서 무려 12%가 넘는 포인트, 12%포인트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권 초기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과거에 그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니까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저 12%포인트를 어디서 도대체 그걸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사면으로 인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면 본인이 좀 자숙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나오자마자 뭐 그 다른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실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지금 SNS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뭐 굉장히 비싼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드셨는데 거기다 SNS에는 무슨 된장찌개만 이렇게 올려놔서 이건 또 무슨 초식이냐, 또 그 위선과 내로남불 시작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지율의 영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좀 많으셨겠죠, 대통령께서. 그러나 이를테면 조국 전 대표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여파가 이렇게 본인에게는 상당히 이제 손해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요인이 작동을 했겠죠, 지지율에는. 그런데 사실 집권 초기에 이 개혁의 동력이 살려면 지금처럼 떨어지는 추세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한 55% 전후로 조금 유지를 해줘야만 개혁의 동력도 생기고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될 텐데 더 내려갈 거가 사실 걱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조국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범여권으로 동시에 묶이는 그런 당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 또는 언행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는 게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작동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이 이 대통령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왜 사면 복권을 했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등등의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은 아닐 것이다라고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유튜브에 출연한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사면을 예상했다고 말하는 건 건방진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사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정면 돌파의 방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뭐 정청래 견제용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뭐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면 돌파의 방식을 취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조국 대표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정면 돌파를 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청래 그 현재 당대표를 견제, 그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까지 무슨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친문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586 운동권이나 이런 쪽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 그리고 대선 때 그 이른바 청구서, 우리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 본인도 대통령과 싸울 생각 없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과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 할 말은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실의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데 동시에 저는 당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의 특히 당 대표의 모습은 대통령의 어떤 포용 통합 이쪽과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완급 조절을 잘해야만 대통령의 어떤 성공에 조금 도움이 되고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DJ 그 대통령 추도식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마 대통령께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정치 중진이시고 정치적 꿈도 있는 당대표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급 조절을 조금 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고언까지 듣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찬탄 후보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에 단일화가 이제 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없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갑작스럽게 지금부터 여론조사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투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내일 하루에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둘 중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따져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저 두 분 중에 하나가 그 조경태 의원과 육선이시잖아요. 그리고 대선에도 여러 번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 중에 두 분이 만약에 4등을 누가 한다면 그럼 그것 역시 굉장한 타격 아닐까요? 예.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쇄신 그룹이 더 이상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당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끼리 내가 양보를 하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어떤 그런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그분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치판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시간은 없고 단일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강이죽일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는 내내 그 단일화라는 어떤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본인 너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예. 물론 본인이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까지 당내 어떤 전당대회에서까지 또 내가 양보를 아마 그런 철수해? 생각은 뭐 이거 예, 그건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어떤 결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일 하루 동안에 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당시 단일화 때도 죽어도 없다고 하던 그 단일화를 마지막 TV 토론을 끝내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국민의힘의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까지를 지켜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명이 중도 사퇴를 통해서 뭐 단일화를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극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우 낮지만 매우 낮다. 정치라는 것들이 뭐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두 분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는 무슨 뭐 그 두 분을 뭐 끌고 가서 어떻게 단일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중재 역할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은 물론 계속 아니 없습니다. 물론 한 대표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도 있는데 뭐 두 사람이 중재서 가운데 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 우리 개혁 세력은 그 당의 쇄신과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로 뭉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선언적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답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낸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3시쯤에 보도된 보도를 보면 조경태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답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혹시나 이런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환길 대회 전당대회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건 물론 이제 무선 ARS 100% 응답 방식이라는 점도 좀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좁혀진 것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혹은 멍주표 전 시장처럼 과거 대표까지 지냈던 지금은 바깥에 계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고쳐쓰기 힘든 당이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거의 오차범위 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당황스럽고 놀라울 따름인데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찬탄 대 반탄 후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만에 지금 활기를 띠고 이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는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영향도 한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어떤 모습이 대통령과 결이 다른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총선을 치러보니까요. 그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면 그럼 굉장히 큰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서울에서 20%포인트까지 민주당을 앞섰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정 갈등이라든가 호주 대사, 대파, 입틀막 이런 것들이 잇따라 터지니 정말 그 눈 깜짝할 새에 그 지지도가 그냥 팍팍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영린을 건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렇게 막 떨어지는 내리는 거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지난해 강선우 사태라든가 이춘석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윤미향 같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거 뭐야? 공정과 무슨 정의를 앞세우더니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니들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반대쪽으로 확 옮겨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분노 투표나 실망 투표, 실망에 대한 어떤 반영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니들이 하면 우리는 이쪽도 갈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민심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이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을 그러면 압수수색 없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 왜 저렇게 반발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기 2021년 12월부터 24년 4월인가요? 그 특정 시기에 당원 입당한 것, 그 명부를 대조를 해보겠다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정도인데 뭔가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구호처럼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횡포고 이런 얘기들을 막 그걸로 대동단결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저는 당사를 지키는 것은 오늘부터 철야 농성도 한다고 하는데 지키는 건 김문수 후보가 지키고 계시잖아요. 속옷바람으로 대동단결했잖아요. 지금 친윤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속옷으로 대동단결.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당이 어떤 정치적으로 활력을 찾을 기회를 못 얻으니까 지금 이 압수수색 문제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복면 골프나 치고 통일교 관련 골프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지금 유발한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을 돕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서는 당원 입당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만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를 어떤 단초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거 한 장 1억, 쇼핑백 2개는 차치하고라도
통일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정교 불일치,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고 조직적으로 뭔가 정당의 어떤 민주적 그 선거 행위를, 당내 선거를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뭔가 만들려고 했다면, 조작하려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그조차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보다 특검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사이에 돈 거래가 제일 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정치자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럼 그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그거부터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무슨 뭐 이 종교가 진짜 뭐 정통 교단이냐 아니면 사입이라는 얘기를 듣는 교단이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거기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우리 당의 이중 당적을 가지거나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왔지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그 당에 들어갔느냐, 왜 가입했느냐 이걸 갖고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과관계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해야 될 수많은 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치적 부분으로 자꾸 넘어와서 이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둬서 오히려 지금 당의 그동안에 우리 자성의 목소리는 더 사라지고 야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목소리만 높여주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지금 이 시각에도 특검이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내일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의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청혼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호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숙취파.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벌써 몇 주째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지난주 소식이나 오늘 소식이나 계속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와 제작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 상황 자체가 윤어게인 대 혁신파의 거친 말싸움, 그리고 전환길의 늪, 여기에 몇 주째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을 찾아봐도 어느 당대표 후보가 농성 중에 속옷 차림을 했다는 사진 정도이니 난감한 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죠. 그래도 흔히 정치라는 걸 한 마리 새에 비유해서 좌우 날개가 모두 튼튼해야 잘 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그 오른쪽 날개를 도려낼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된 건 아닐지. 게다가 계엄 당일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통화 내역 수사, 권성동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 수사 등 악재가 많이 남은 탓에 고민할 시간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휴가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아무리 넣어봐라 내가 휴가가 나. 쇼킹하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나의 시작을 위한 EV3. 나의 꿈을 위한 EV4. 그리고 SUV의 여유로움까지 갖춘 기아의 새로운 EV. 가족을 위한 EV5. 다 왔다. 더 기아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두려울 게 없었지. 너는
영원한 절대 강자였으니까. 태어. 이게 누구신가? 함께 역사를 다시 쓰자. 세븐에이츠 리버스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